그날도 그녀는 가족 안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미 그렇게 배워버린 사람처럼 말이다. 식탁에는 4개의 자리가 있었고 그녀는 늘 같은 곳에 앉았다. 창문 쪽 끝자리였다. 햇빛이 먼저 닿는 자리였지만 대화는 가장 늦게 도착하는 곳이기도 했다.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를 도움을 주는 사람도 기대할 사람도 아닌 그저 함께 사는 타인처럼 대하곤 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어느 봄날 며느리가 친구에게 전화로 말하던 그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렸던 날이 있었다. 시어머니요? 재산은 없으시대요. 그냥 조용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 말은 사실을 전달하는 문장이었지만 동시에 관계를 정의하는 선언이기도 했다. 유산이 없다는 말이 공기처럼 퍼진 뒤 말투와 눈빛은 조금씩 달라졌다고 시어머니는 나중에야 떠올리게 된다. 처음엔 그저 바쁜 일상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며느리가 아침 인사를 건네지 않는 날이 늘어나도 그녀는 피곤하겠지 하고 넘겼다. 아들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하고 이해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이해는 변명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6월의 어느 오후였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인사를 건넸다. 다녀오셨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놓고 신발을 벗으며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방으로 들어갔다. 그 짧은 순간 시어머니는 자신이 투명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 말이다. 그날 저녁 식탁은 조용했다.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었고 아들은 텔레비전 소리에만 반응했다. 시어머니는 국그릇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화면을 스크롤했고 아들은 숟가락을 움직였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도로 삼켰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아프지 않았다. 다만 너무 익숙해서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며느리의 태도는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쌓여온 무관심의 결과였다. 처음엔 어머니, 이거 드세요 하던 말이 여기 있어요로 바뀌었다. 그 다음엔 여기라는 말만 남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냉장고에 반찬을 넣을 때도 세탁물을 정리할 때도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있는 공간을 지나쳤다. 마치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시어머니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왜 그런지 물어볼 수 없었다. 물어본들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7월 초 며느리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다. 시어머니와 아들만 남은 거실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옆자리에 앉아 뜨개질을 했다. 요즘 회사는 어때? 시어머니가 물었다. 괜찮아요. 아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많이 힘들진 않고? 아니요, 괜찮아요.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 이어질 말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몇 번 더 입술을 달싹였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은 그녀가 뭔가 말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을까? 아니면 정말 몰랐을까? 시어머니는 그것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통장 같은 거 따로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시어머니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다. 왜 그러니? 아니, 그냥요. 나중에 정리할 일 있을까 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마치 저녁 메뉴를 묻는 것처럼 담담했다. 크게 있는 건 없어.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그게 끝이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고 그 질문은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았다. 그 질문이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다. 낡은 통장 몇 개와 도장, 그리고 몇 장의 영수증이 들어 있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다. 평생 모은 돈이라고 하기엔 초라했고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었다. 아끼고 참고 조금씩 모아온 날들의 결과였다. 그녀는 통장을 오래 들여다봤다. 이 돈이 누군가에게 기대를 주었다면 그 기대가 사라졌을 때 남는 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며느리가 그 질문을 던진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 차가워졌다. 정확히 말하자면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해진 것이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아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8월 중순 며느리와 아들은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거실 테이블에 펼쳐진 여행 책자를 보며 두 사람은 오랜만에 웃음을 나눴다. 제주도 어때요? 날씨도 좋을 것 같은데. 좋지. 한 3박 4일 정도? 응,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시어머니는 그 대화를 주방에서 들었다.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말이다. 나도 같이 가는 걸까?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며느리는 여행 날짜를 확정하고 숙소를 예약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묻지 않았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같은 말은 없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확신했다. 자신은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며칠 뒤 며느리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어머니, 우리 여행 다녀올게요. 집 잘 부탁드려요. 그 말은 정중했지만 동시에 너무 명확했다. 당신은 여기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다녀와. 아들은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를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집은 고요해졌다. 그 고요함 속에서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였지만 이제야 그 사실을 온전히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혼자 남은 집은 넓었다. 평소엔 느끼지 못했던 공간의 크기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다. 소파, 테이블, 텔레비전, 화분.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려다봤다. 아래층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서 있는 이곳은 멈춰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혼자 밥을 차렸다. 한 사람 분량의 국, 한 사람 분량의 반찬. 식탁은 너무 넓었고 그녀가 앉은 자리는 너무 작았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오래전부터 외로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는 걸 말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은 더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거실불을 끄지 않았다. 어둠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언제 마지막으로 펼쳐봤는지 기억나지 않는 먼지가 쌓인 앨범이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젊은 시절의 사진이 나왔다. 20살 무렵의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미래가 무엇인지 몰랐고 노년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지 못했다. 다만 열심히 살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다. 성실하면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보니 그 믿음은 너무 순진한 것이었다. 다음 페이지에는 결혼식 사진이 있었다. 하얀 한복을 입은 그녀와
어색하게 웃고 있는 남편.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날,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고생했소. 그게 전부였다.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다만 고생했소라는 짧은 문장만 남겼다. 그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도 49제에서도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강한 게 아니라 이미 슬퍼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다. 남편이 떠난 뒤 그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로 조심스러웠다. 며느리는 공손했고 아들은 자주 말을 걸었다. 어머니, 불편한 거 없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런 말들이 오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1년쯤 지났을 때 며느리는 더 이상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게 되었다. 2년쯤 지났을 때 아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었다. 3년쯤 지났을 때 그녀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앨범을 덮었다. 더 이상 과거를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다. 과거는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지금의 차가움을 더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9월의 밤바람이 들어왔다. 선선했지만 춥지는 않은 계절이 바뀌는 경계의 바람이었다. 나는 이 집에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졌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대답은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집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필요하지 않은 존재였고 기대되지 않는 미래였으며 부담스러운 현재였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금이가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였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며느리가 차가워진 순간들, 아들이 외면한 순간들, 자신이 참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어느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참았던 것은 상처가 아니라 자신이 상처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일찍 일어났다. 창밖은 맑았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그녀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았지만 이 집에 혼자 있고 싶지 않았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의 공기가 달랐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정체되어 있었지만 복도는 달랐다. 누군가 지나간 흔적이 있었고 생활의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얼굴에 닿았다. 따뜻했다. 그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없었다. 다만 걷고 싶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왔고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누구도 그녀를 보지 않았고 그녀 역시 누구도 보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작은 공원이 나왔다. 벤치에 앉아 쉬는 노인들이 보였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지나갔다. 시어머니는 빈 벤치에 앉았다. 옆 벤치에는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 여성은 가방에서 빵 조각을 꺼내 비둘기들에게 던졌다. 비둘기들이 모여들었고 여성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많이 오세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성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네, 거의 매일이요.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요. 혼자 사세요? 아니요, 딸 내외랑 같이 살아요. 그런데 뭐, 혼자 있는 것 같긴 해요. 여성은 담담하게 말했다. 원망하는 투도 슬퍼하는 투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공원을 바라봤다.
말은 오가지 않았지만 묘한 연대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서로의 고독을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침묵이었다. 한참 뒤 여성이 일어났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볼게요. 또 봬요. 시어머니는 손을 흔들었다. 여성은 천천히 공원을 빠져나갔고 시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저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면 투명인간이 되는 걸까? 저 사람도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시어머니는 오후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가 없는 동안에도 이 집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 사실이 슬프지 않았다. 다만 명확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느리가 사온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그 중 하나를 꺼내 저녁을 차렸다. 혼자 먹는 밥은 여전히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공원에 갔다. 그 여성을 다시 만나지는 못했지만 혼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해가 질 무렵에야 돌아오곤 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잘 계세요? 응, 잘 있어. 밥은 드시고 계시고요? 그럼. 짧은 대화였다. 며느리는 여행이 즐겁다는 말도 언제 돌아온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확인하는 전화였다.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전화였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문득 서랍장을 열었다. 오래된 통장과 도장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통장을 꺼내 오랫동안 들여다봤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누군가에게 기대를 주었다면 그 기대가 사라졌을 때 남는 건 무엇일까? 그녀는 천천히 통장을 덮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어떤 결심을 하기 시작했다. 그 결심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었다. 이대로 사라질 수도 없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나마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외출했다. 평소와 다른 옷을 입었다. 조금 더 단정하게,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그녀는 은행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지만 길은 기억하고 있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구 직원이 미소로 맞았다. 어떻게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대기 의자에 앉았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북적였다. 저마다의 이유로 은행을 찾았고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도 이제 내 목적을 가져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이다. 상담실로 안내받은 시어머니는 책상 앞에 앉았다. 젊은 여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다.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통장에 있는 돈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여직원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전문적인 미소로 돌아왔다. 기부 말씀이시군요. 어떤 곳에 기부하실 계획이세요?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생각해둔 답을 말했다. 아이들을 돕는 곳이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 좋은 뜻이시네요. 그런 단체들이 여러 곳 있는데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여직원은 팸플릿 몇 개를 꺼내 보여줬다. 시어머니는 그것들을 천천히 살펴봤다. 어린이재단 결식아동 지원센터, 교육소의 아동돕기. 각각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으로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중 하나를 가리켰다. 여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했다. 전액 기부하시는 건가요? 네.
가족분들께는 말씀하셨나요? 그 질문에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아니요. 제 돈이니까요. 여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서류 작성이 시작되었고 시어머니는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여직원이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은행을 나섰다. 밖은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느끼는 세상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가볍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자유로웠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서랍장을 다시 열었다. 통장은 그대로 있었지만 이제 그 안의 숫자는 의미가 없었다. 며칠 후면 모든 금액이 이동될 것이고 이 통장은 빈 껍데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통장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래된 손수건을 덮어두었다. 마치 무언가를 묻는 것처럼 말이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 가까워졌다. 시어머니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더 신경 써서 정리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아냈고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놓았다. 냉장고에는 신선한 재료들을 채워 넣었다. 마치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말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작별을 준비하는 것처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도 정리했다. 오래된 옷들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다. 앨범도 편지들도 모든 것을 차곡차곡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미 눈물이 마른 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정리를 마친 날 저녁,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봤다. 소파, 테이블, 창문, 벽. 이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더 이상 자신의 것 같지 않았다. 아니,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적이 없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그리고 짧은 글을 적기 시작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오래 고민했지만 결국 몇 줄만 적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변명할 이유도 없었다. 다만 사실만 전하면 되었다. 메모를 다 쓴 그녀는 그것을 식탁 위에 놓았다. 너무 눈에 띄지도 너무 숨겨지지도 않는 위치에 말이다.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다. 평생을 살아온 흔적이 이렇게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간다는 게 신기했다. 아니, 슬펐다. 하지만 그 슬픔조차 이제는 익숙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어머니는 집을 나섰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현관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본들 달라질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에게도 세상에게도 말이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을 때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다. 일찍 나가시네요. 네, 볼 일이 있어서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참았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돌아갈 이유가 없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이런 날씨에 여행에서 돌아오는 며느리와 아들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았다. 그 생각이 들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원망도 아니고 미움도 아닌 그냥 텅 빈 느낌이었다. 버스가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올라탔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을 바라봤다.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다. 저 안에 있는 집도 그 집에서 보낸 시간도 모두 멀어지고 있었다. 버스는 시내를 가로질렀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일상이 시작되는 풍경이 지나갔다. 시어머니는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봤다. 자신도 저 일상의 일부였다가 이제는 그 바깥으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버스는 한적한 지역에 도착했다. 시어머니는 내렸다. 주변은 조용했고 나무들이 많았다. 그녀는 미리 알아둔 주소를 찾아 걸었다. 작은 요양원이 보였다. 2층짜리 건물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현관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중년의 여성이 반갑게 맞았다. 예약하신 분이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시어머니는 안내를 따라 복도를 걸었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창문으로는 햇빛이 들어왔다. 여기가 어르신 방입니다. 문을 열자 작지만 깨끗한 방이 나타났다. 침대, 책상, 옷장.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다. 마음에 드세요? 네, 좋네요. 그럼 짐 풀고 편히 쉬세요. 점심은 12시입니다. 여성은 미소를 남기고 나갔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봤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자유로웠다. 아무도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는 이곳이 가족이 있던 집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나무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바람을 오래 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시각 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와 아들은 집 앞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며느리는 짐을 소파에 내려놓고 집안을 둘러봤다. 어디 가셨나 봐요. 그런가 보네. 두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피곤했던 탓에 각자 방으로 들어가 쉬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며느리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여보, 어머니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전화해봐.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1번, 2번, 3번. 계속 받지 않았다. 이상한데요?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혹시 어디 다치신 건 아니겠죠? 일단 좀 더 기다려봐요. 하지만 밤이 깊어져도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며느리는 집안을 살피다가 식탁 위에 메모를 발견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아들이 다가왔고 두 사람은 메모를 읽었다. 메모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은 곳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모두 필요한 곳에 보냈습니다. 더 이상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전부였다. 며느리와 아들은 그 메모를 멍하니 바라봤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며느리가 먼저 물었다. 가진 것을 보냈다는 게 무슨?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불안한 예감만이 가슴속에서 커져갔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은행으로 향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창구에 섰고 시어머니의 통장 조회를 요청했다.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전액 출금되었습니다. 언제요? 일주일 전쯤입니다. 기부 처리되었다고 나오네요. 그 말에 아들은 말을 잃었다. 기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얼마였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얼굴을 보고 며느리는 이미 짐작했다. 그럼 정말, 응, 다 기부하셨대.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얼마나요? 그건 확인 안 했어. 확인해야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말을 이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아들도 그게 궁금했다. 메모에는 괜찮은 곳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어디인지, 왜 떠났는지, 언제 돌아올 건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시어머니를 찾으려 애썼다. 친척들에게 전화했고 아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시어머니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행방을 알리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조용히 사라져버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집은 여전히 깨끗했지만 뭔가 텅 빈 느낌이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방문 앞에 서 있곤 했다. 문을 열어볼까 하다가 그냥 돌아서곤 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너무했나 봐요.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한테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요. 그땐 몰랐어요. 정말로 떠나실 줄은.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후회인지 당황인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집에 계실 때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와서 하나씩 떠올랐다. 함께 밥을 먹을 때 눈을 마주치지 않았던 날들.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했던 순간들. 여행을 갈 때 당연하게 두고 간 그 선택. 모든 것이 지금 와서는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전화라도 한번 해보죠. 아들이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신호만 갔다. 받지 않았다. 며느리가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됩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시어머니는 철저히 침묵했다.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강렬했다. 한 달이 지났다. 며느리와 아들은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먹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다. 식탁에는 여전히 4개의 자리가 있었지만 그 중 하나는 영원히 비어 있었다. 며느리는 가끔 그 빈자리를 바라보곤 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말이다. 돈이 아니었다. 돈은 처음부터 기대하지 말았어야 했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가 잃은 것은 그보다 더 막연하고 더 무거운 것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사람이었을지도 몰랐다. 함께 살았지만 함께하지 않았던, 가족이라 불렀지만 가족처럼 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그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된 것이었다. 아들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 한 번, 매일 저녁 퇴근 후에 한 번.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전화를 걸었다. 그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들은 시어머니의 방문을 열었다. 며느리는 말리지 않았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옷장은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먼지 한 점 없었다. 마치 누군가 신경 써서 정리한 것처럼 말이다. 아들은 서랍을 열어봤다. 오래된 앨범 한 권이 있었다. 그는 앨범을 꺼내 펼쳤다.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이 나왔다. 어머니가 안고 있는 사진,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때 어머니는 젊었고 행복해 보였다. 아들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언제부터 어머니의 웃음이 사라진 걸까? 언제부터 자신은 어머니를 보지 않게 된 걸까? 그는 앨범을 덮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가슴속에 뭔가 무거운 것이 자리 잡았다. 그것은 후회였고 동시에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며느리와 아들은 여전히 그 집에 살았다. 하지만 집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두 사람은 예전보다 대화를 많이 했다. 서로에게 더 신경 쓰려 애썼다. 마치 무언가를 보상하려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 노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다.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고 남은 사람들만이 그 빈자리를 감당해야 했다. 어느 봄날 며느리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고 주소만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 글씨체가 낯익었다. 며느리는 편지를 들고 집으로 올라왔다. 아들에게 보여주자 그도 같은 생각을 했다. 어머니 글씨 같은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잘 지내시죠? 저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은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 후회는 없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다. 어디에 있는지, 언제 만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다만 괜찮다는 말만 반복되어 있었다. 며느리는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소리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안도해서인지 후회해서인지 아니면 그저 슬퍼서인지. 아들은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이 지금은 조금 아프게 느껴졌다. 며느리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 달라졌다. 식탁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잠시 멈칫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 때마다 생각에 잠겼다.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가끔 어머니의 방문 앞에 서곤 했다. 문을 열지는 않았다. 다만 서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계속 물었다. 마치 언젠가는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처럼 말이다. 그해 여름 며느리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어린이 돕기 단체였다. 왜 그곳을 선택했는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다. 무언가를 돌려줘야 할 것 같았다. 처음 봉사활동을 나간 날 며느리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기부한 돈이 이 아이들에게 갔을까? 이 아이들의 웃음 속에 시어머니의 선택이 남아있을까?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렇기를 바랐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생각이었다. 아들은 어머니를 찾는 일을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 가끔 주말이면 차를 몰고 근교를 돌아다녔다. 요양원이 있으면 들어가 보기도 했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다. 죄송합니다. 그런 분은 안 계세요. 그럼에도 그는 계속 찾았다. 찾는다는 행위 자체가 그에게는 속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렀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 며느리와 아들은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다. 빈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가끔 명절이 되면 두 사람은 그 빈자리를 바라보곤 했다. 어머니도 같이 계셨으면. 며느리가 조용히 말하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선택을 지켰고 남은 사람들은 그 선택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다. 어느 겨울날 며느리는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발견했다. 몇 년 전에 받은 그 편지였다. 그녀는 편지를 펼쳐 다시 읽었다. 글씨는 여전히 또박또박했고 내용은 여전히 짧았다. 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그저 안부를 묻는 글로 읽혔다면 지금은 작별의 글처럼 읽혔다. 며느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누구도 듣지 못하는 사과였다. 하지만 그녀는 말해야 했다.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가슴속 무게를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밤이 깊었다. 며느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시어머니도 지금 이 눈을 보고 있을까? 어디선가 창밖을 바라보며 이 겨울을 느끼고 있을까? 알 수 없었다. 다만 괜찮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언젠가 닿기를 바랄 뿐이었다. 같은 시각 요양원의 작은 방에서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외로움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가끔 생각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말이다. 복수였는지 해방이었는지.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답할 필요가 없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평온하다는 것이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투명인간 취급받지 않는 이곳.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고 자신도 여전히 이곳에 있을 것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남겨진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빈자리를 채웠고 떠난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살아갔다. 그 누구도 완전히 행복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완전히 불행하지 않았다. 다만 삶은 계속되었다. 질문은 남았고 대답은 오지 않았으며 시간만이 조용히 흘러갔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삶의 가장 정직한 모습이었는지도 몰랐다.